네,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날씨도 확연하게 추워졌고요. 이제 12월을 준비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우선 간밤에 미증시가 당장 내일 있을 파월 연준의장의 입에 주목하면서 관망세, 경계심이 짙어지자 우리도 함께 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0.41% 올라가면서 2,44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낙폭 많이 줄였는데 일단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면서 727선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두면 좋을지 잠금 해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이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저희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를 한번 같이 잘 마무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머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주들, 대형주는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소재든 생산이든 대부분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만 0.42% 정도 소폭의 상승부를 켜고 있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쉬어가는 한편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이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또 자동차 쪽도 괜찮은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특징주들 오늘 좀 보면 좀 급락하고 있는 쪽에서 두 종목 한번 추려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두산밥켓인데 오늘 앞선 투자뉴스 7에서도 가나 안 가나로 다뤘던 부분인데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증권사 4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켓의 지분을 블록딜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10%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두산밥켓은 지금 급락하고 있고 반면에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은 오늘장에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룹주 안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챙겨야 될 첫 번째는 네. 이게 펀더멘탈 관련된 쪽일까요? 그쪽이 아니라 수급 관련된 이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에 따른 할인율이 있다 보니까 뭐 받아간 쪽도 있을 거고 판 쪽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판 쪽은 이제 요때가 돼서 네. 증권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 계약에 따라서 뭐 38,000원대 이상이면 언제든지 그렇죠. 지분 받아갔던 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냥 나갈 거 빨리 나가라 이런 입장이 더 낫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그 건설기계 쪽에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 두산밥켓이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 네. 이렇게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소화해낼 걸로 보는 정황들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할인율이 뭐 7%대에서 10%대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가격까지 생각하게 되면 약간 부담은 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세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건설기계 자체적인 흐름들이 크게 추세적으로 계속 또 고점을 시도하는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영향이 덜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씩 어떤 지지권 만드는 과정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폭은 이제 줄일 걸로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두산밥켓이라는 회사 자체에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전망 자체도 좀 낙관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증권사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 블록딜 이슈가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보유자분들께서는 일단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네, 가지고 계시되 네. 또다시 이제 폭을 줄여서 정고점대 넘어가는 분위기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때는 또 추가적으로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이번 물량 블록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보시면서 비중 조절은 하신 게 좋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자분들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수화학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또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10%가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렇게 있을 때 인적 분할은 통상적으로 주가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앞서 이미 OCI도 23일쯤에 인적 분할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선 뭐 삼성증권에서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번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이렇게 떼면서 숨겨져 있던 기업 가치가 또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이 세 개가 연관이 돼서 이걸 네. 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싶긴 한데 네. 근데 하나 대표적으로 일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분할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이게 떨어져서 다른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꾼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불확실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네. 있겠지만 특히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이번에 OCI랑 또 이수학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섹터,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 산업은 두고 나머지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쪽은 이제 속도를 내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 떨어뜨려서 이를 뭔가 끌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쪽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좀 자생적으로 성공할 만큼 아직 R&D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럼 단독적으로 이 새로운 분할된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자금 조달을 위한 뭐 자본금 확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게 약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쪽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OCI는 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홀딩스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약간 사업부별로 보게 되면은 홀딩스가 과연 이제 보통 이제 지주회사가 생기고 그게 사업부가 생겼었을 때 이 어떤 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장하고 나게 되면 분할됐을 때 낙폭이 크죠. 네. 그리고 또 사업부만 남을 텐데 그 정도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의 메리트가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과거에 OCI가 보여줬던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이 덜 할 텐데 그럼 이를 통해서 사업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을 보면서 이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직 이쪽도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차라리 지금 팔고 기다렸다가 지주사 떨어져 나가고 그 나머지 회사들이 사업회사가 있었을 때 그거를 매수하자. 이런 전략이다 보니까 주가가 전혀 영향을 못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선은 좀 인적 분할 소식이 나온 이수학 얘기해 주시면서 최근에 또 같은 뉴스가 나왔던 OCI까지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조금은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쟁사가 없다. 이거 굉장히 독점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기업이냐? 이수페타시스 뭐 기판 관련해서 많이들 들었던 기업이거든요. 먼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하필 이때 이수학이 흔들리다 보니까 네. 그 여파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네요. 같이 영향을, 그러니까 이수라고 하는 쪽의 계열로 이수 계열사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상황들은 없는데 주가가 약하다. 그러면은 주가의 약한 측면들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나오는 PCB 쪽인데 그냥 PCB가 아니라 MLB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층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저장이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이 변화들은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통신 장비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서버 스토리지, 우주항공,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회사도 우주항공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쪽에 강점이 있고요. 또 슈퍼컴퓨터 같은 좀 생각보다 일반적인 범용 PCB보다 높은 단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MLB는 우리가 아는 그 MLB 브랜드가 아니라 메이저리그요. 네, 그거 아니고 네.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이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인데 이걸 또 성장으로서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주항공 쪽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 일단 PCB 하게 되면 아무래도 IT 업종 업황들이 생각보다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위축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MLB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 2위까지 나오면서 한 17% 차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다른 사업부가 나 우리 이쪽 그렇게 크게 돈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거에 집중할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게 교세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기 쪽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났고 네.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더 고부가 가치 쪽으로 넘어가죠. 게다가 또 중국산 쪽을 계속 배척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주의 기회가 나온다라고 되면 훨씬 더 기대할 게 높다라는 쪽으로 네.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감이 많이 들어와 당연히 시설 투자죠. 그래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 10월 달까지 신규 시설 투자 2024년까지 거의 1,000억대 가깝게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끝나고 났었을 때는 약한 2026년대부터는 6천억대까지 볼륨이 확 커지게 됩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신 장비 쪽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수주가 많다 보니까 네. 확인되는 쪽이 대표적으로 차량 쪽, 전장 쪽이죠. 거기다가 의료기기, 방산 쪽까지 늘어났는데 이 회사가 강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최초로 PCB 업계 쪽에서는 우주항공 분야 쪽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주항공 쪽에서 지금 최근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한국의 부품 관련된 쪽에 좀 공급을 받는다. 네. 그 얘기요. 예. 네. 납품받겠다라는 쪽에 대한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기대감이 한층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실적의 변화가 확인됐었을 때 이 부분은 생각보다 업황만 볼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는 좀 부진할 수 있었지만 탄탄한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경쟁사들이 사업부를 정리하는 반면에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신규 시설에 더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경쟁사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주항공 섹터가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또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지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로 또 묶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실적 전망을 좀 체크해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연간 실적이 좋았는데요. 네. 내년 실적 전망은 어떻나요? 네, 지금 한 1, 2년 정도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물때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1,180억, 그러니까 즉 1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면서 볼륨도 커졌고 그에 따르는 수익성도 같이 돌아오죠. 이게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7천억대, 영업이익이 1,300억대까지 늘어나면서 확장 개조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좀 의아한 상황들이 그러면 지금 시총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강한 실적을 보여줬을 때 반영을 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뭐 기술적으로 약간 좀 저항권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만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좀 주가 빠질 때 시작을 했는데요. 한 1% 정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얘기하는 사이에 또 반등하고 있어요. 0.3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가격 전략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지금 뭐 자리에서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가격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이수그룹 여파와는 좀 따로 생각해야 네.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약간 최근 들어 추세는 유지되는데 아직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 확인되는 부분들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어느 정도 겪어내게 되면 직전 고점대 넘어가면서 탄력을 한번 보이지 않나라는 쪽에서 한 6,300원대 밑에 쪽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까지 연결하게 되면 약 한 7,5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이수화학과는 좀 따로 떼고 한번 생각해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지금 뭐 6,2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6,300원, 목표주가 7,500원, 손절가 5,8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LS입니다. 전기의 진심인 회사라고 하는데 11월 23일에 LS 일렉트릭 소개해 주셨었고 최고가 기준 수익률 거의 5%에 달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LS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LS에 삘이 꽂혔나요? 네. 네. 원래 오늘은 대한광통신을 하려고 하다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안정적인 또 그리고 모멘텀, 2차 전지 모멘텀까지 있는 이런 네. 회사를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LS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보면은 또 전력기기 이후에 전선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전력기기만 잘 나가면은 어떡합니까? 거기 나오는 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는 당연히 전력을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전선 쪽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회사가 예전에 LS 전선 네. 이쪽을 밑으로 지주사 밑으로 포함시키고 어떤 상장 폐지가 시킨 다음에 LS가 들어온 이런 케이스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전선사업부 쪽에서 LS전선이 차지하는 비중 상당히 높고요. 그밖에 지난번에 봤던 LS일렉트릭 이것도 소유를 하고 있고 특히 LS니코동재련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지분을 다 넘겨받다 보니까 이제 거의 연결 실적 쪽으로는 계속 또 확충될 수 있겠죠. 게다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LS엠트론. 오늘도 대동 TYM 다 좋습니다. 네. 왜 LS엠트론 갖고 있는 농기계 쪽의 강자, LS는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이 부분도 부각을 받아야겠다라는 네. 쪽에서 여러 가지 지주사야 원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체크는 못하고 있지만 상장된 지주사 빼고 나머지 비상장 쪽이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가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S에 대해서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전력기기, 전선 쪽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전력 관련된 전선 회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력선이나 해저 케이블 이쪽이 거의 45% 정도, 전력기기가 한 15%다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이 관련된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그리고 또 효성중공업, 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 다 강하게 전력기기 관련된 쪽이 움직이게 되면 그 후발적으로는 전선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니냐라고 관점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때는 매출은 나오는데 수익성이 못 따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물류비가 좀 비쌌고요. 게다가 원자재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고민이었는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게다가 만약에 전선의 대표적인 동 가격들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회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네. 여쭤봤죠. 네. 왜냐하면 동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미국의 존 디어가 신고가. 네, 지금 잘 알고 있는 농기계의 신고가인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연결을 시켜야 된다. LS엠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쪽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LS 니코동 재련이라고 하는 이쪽 회사를 지분을 넘겨받다 보니까 회사가 바뀝니다. 네. LS M&M이라는 회사로 사명이 바뀝니다. 네. M&M은 초콜릿 M&M 이거 아닙니다. 네. 네. 네, 오늘 비슷한 단어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쪽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황산 니켈인데 이쪽이 니켈 계열 쪽이죠. 근데 지금 어떤 비금속 쪽에 진심이었던 회사들이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시키려고 신규 사업을 한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부분도 전선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 주셨듯이 실적은 좀 견고한 상황인데 여전히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또 신고가가 나오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신고가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영업이익 보다 보니까 매출 자체도 일단 뛰고요. 영업이익도 6,700억대, 40% 늘어났는데 내년 전망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8천억대까지 영업이익이 들어가는데 시총이 2조 4천억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지주사라고 해서 상장사의 뭐 더블 카운팅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제 7천억대, 8천억대 들어가는 회사가 시총이 2조 4천억이 너무 싼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0.6배 이쪽도 쌉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다 감안하게 되면 주가가 계속 레벨업이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오늘 좀 올라와 있어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7만 6천 원대 밑에 네. 그래서 또 한 7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뭐 늘리목 들어온다. 계속 비중 늘려갈 상황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렌드에 딱 맞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10만 원 가도 되겠다. 쪽에서 네.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만 7천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고가가 오늘 나오긴 했지만 신고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 주셨고요. 목표 주가도 10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수페타시스와 LS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풀어봤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